모든 물건이 법률 관계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공기라고 하는 물건을 떠올리면서 의문이 생기게 된다고요. 공기는 누군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죠. 해수욕을 즐기는 바다도 역시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공기나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면 법에서 벗어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면은 벗어나 있는 건 아닌가? 법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국가의 고권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국가가 가진 고권은 이미 얘기했듯이 대내 최고이고요. 대외 독립된 권력이에요. 그 내용은 영토고권과 대인고권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영토고권은 뭐냐? 영토 공간을 기준으로 국가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죠. 사람과 물건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힘을 의미한다고 이제 설명되고 있고요. 대인고권은 사람을 기준으로 자국민이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가 있거나 그것을 막론하고 국가가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영토고권의 개념을 의하면은 국가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 적어도 영토고권의 대상이 되는 건 분명하다고요. 어떤 사물도 영토고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고요. 논리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것 또는 너의 것을 떠나서 모든 사물이 다 영토고권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다나 공기는 나의 것, 내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영토고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법률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공기에 관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어요. 공기에 대해서는 고권 행사되는 거죠. 그 법률 조항을 잠깐 보니까 16조에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명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위반될 경우에는 필요하면은 그 배출 시설에 대해서 조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제한하거나 또 조업 정지를 시킨다든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니까 공기에 관해서 국가와 사람들 사이에 고권에 의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물건이 고권의 대상이 되니까 최소한도 법률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물건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되는 거죠. 고권의 대상이 되는 고권에 의한 법률 관계에만 해당되는 물건이 있고 또 사법적인 법률 관계 즉 너의 것 나의 것의 법률 관계에 더해서 고권의 법률 관계가 두 개가 겹쳐지는 이런 어떤 물건으로다가 크게 물건이 두 종류로 구분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다 대부분 후자 쪽이죠. 네 것 내 것의 법률 관계에도 속하고 또 국가에 대한 고권의 법률 관계에도 속하는 이런 물건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그 토지는 갑의 것이죠. 갑으로서 소유자로서 소유권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토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고 있는 법률관계가 형성되고요. 동시에 국가는 고권에 근거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기율을 하고 있어요. 그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때 너는 예를 들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켜야 돼. 뭐 이런 거죠. 건축법 한번 볼까요? 11조에 보게 되면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때 너는 지켜야 될 것을 55조에 정하는 것이 법률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폐율 또 그 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기준을 지킬 때에만이 너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공법적인 토지와 관련된 일정한 토지에 관해서 내 것 것이라는 법률 관계하고 건축할 때는 국가의 관계에서 고권과 의무의 관계에서 법률 관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죠. 여기에서 잠깐 좀 옆으로 좀
말을 좀 이렇게 옆으로 좀 벗어나서 여기서 법률 용어에서 나오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말이 이제 법률 용어로 이제 들어온다고요. 말 자체가 좀 힘듭니다. 법률 용어가 좀 용어적으로 다 힘들다고 그걸 한탄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한자어가 많이 쓰여지는데 한자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용어를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때는 한자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헷갈리는 걸 좀 덜 할 수 있게 되죠. 건폐율 같은 경우에 폐자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되죠. 폐자라는 개념이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비율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용적률을 이해할 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적의 뜻을 그대로 응용하는 거죠. 용적은 뭐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피 또는 용기 안을 채우는 분량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땅 위에 건물이 들어가는 부피 분량이 얼마냐 이런 뜻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법률 용어를 볼 때 그냥 용어를 그냥 외우려고 들지 말고 그 속에 포함된 한자어가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본 뒤에 이해하게 되면은 법률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 법률 용어에서 한자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법률 용어의 기본 그 취지는 국민과 서로 소통하는 거죠. 국민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가능하면 쉬운 한글 용어를 찾는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의 권리관계의 법률관계와 그 다음에 국가의 고권에 의한 법률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면은 이들 법률관계가 어떻게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돼요. 특히 국가의 고권이 함부로 행사된다면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 거의 개인의 권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헌법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권리와 고권의 관계를 정돈해주고 있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이 개인 권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 권리를 중심으로 고권 행사가 일정한 제약을 받도록 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국가 고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 국가의 국민의 권리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헌법 37조 2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국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권리와 고권의 관계가 두 부분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